민소는 낮 수업이에요? 민소는 낮 수업인가? 모르세요? 아니 혹시 저녁 수업이신가? 아니신가? 해가지고 자 볼까요? 그치 왜 경조에 와서 민소를 물어봐? 그죠? 뭐지 저 선생님? 약간 그럴 것 같네요. 자 강의 계획 써봅시다. 자 오늘 경조죠? 자 또 열심히 해봅시다. 인사도 잘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해보자고요. 자 일단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저희가 조금 일정이 바뀌었죠? 그래서 화요일마다 이제 휴강이 됐어요. 근데 사실 좀, 화요일마다 휴강을 하는 게 좀 처음에는 좀 저도,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몇몇 학생분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좀 하루라도 더 쉬는 날이 있어서 이번 경조만큼은 복습을 좀 충분히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 경조 평일반 기간은 경영조직론 수업을 진행하는 거 플러스 방학 기간에 우리가 한 과목씩 다 최종 정리하죠? 경조를 그렇게 최종 정리하는 주로 그러니까 이중 목적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기간 동안에 뭐 해야 된다? 일단 강의 정리도 잘 해야 되고요. 강의 복습도 잘 해야 되고 플러스해서 우리가 GS 2기 들어가기 전에 GS 1기 방학 있죠? 그 방학 대비로 내가 경조를 이 기간에 끝낸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관리하고는 다르게 진행돼요. 경조 같은 경우에는 세부 내용 하나하나 다 봐주고, 그 다음에 저희 모의고사를 50점짜리로 보기는 보지만, 사실 그 50점짜리 모의고사가 1기 인사관리 모의고사에 비하면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보고 약간 뭐지? 막 이러면서 내가 좀 늘었나? 막 이 생각하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기간은 인사하고는 다를 거기 때문에 너무 쫄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은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수업 전에 모의고사 보게 돼 있죠? 수업 전에 모의고사 보게 돼 있죠. 5시 반부터 6시 20분까지 50점 기출문제 모의고사 보게 될 거고요. 답안지 제출하는 거나 이런 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자, 우리 교재는 이제 서브노트 갈 건데, 나는 여기 경영조직론 수험서에다가 정리를 잘 했어요. 하시면 수험서로 보셔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번 서브노트는 조금 제가, 축약형 문장을 여전히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뭐 가독성 이야기가 나와서 가독성 좋게 문장을 좀 다 바꿨어요. 그래서 문장 수정을 좀 세부적으로 다 했어요. 그래서 추록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다 나가야 돼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장성을 했고, 다음 두 번째는 거시 쪽, 즉 조직구조 설계 쪽에다가 우리만의 그 틀 있죠? 우리만이 사용하는 저만의 툴이 있잖아. 그쵸? 그 부분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빠르고 편리하게 볼 수 있게 좀 만들어 놨고, 그러다 보니까 페이지도 이제 300페이지대로 끊었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거 나오는 날에 신정호 쌤한테 선생님, 날씬한 S 민소법은 몇 페이지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500페이지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진짜 이 가슴속 깊은 데서, 아싸! 이랬어요. 그랬더니 신정호 쌤이, 왜 그러는데? 이러길래, 저 300페이지대로 끊었어요. 그랬더니 신정호 쌤이 너무 놀라시면서, 그걸로 되나?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해야죠. 이랬더니, 이게 네가 날씬한 그 책 제목을 가져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럴까요? 막 이런 농담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다른 선택 과목 고르신 분들보다 분량상 조금 뭔가 상대적 열의를 겪지 말자 이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줄여냈고 이것만 조지면 돼. 아셨죠? 이것만 조지면 돼. 그러니까 목표가 명확하죠? 이대로 가면 된다. 게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목차가 하나 있어요. 그럼 그 밑에 만약 예를 들어서 무엇 무엇의 구성 요소이다라고 한다면 구성 요소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세 개든 네 개든. 그럼 거기 밑에 첫 번째 땡에 문장 하나 있고 두 번째 땡에 문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유형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유형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 알고 있죠? 내가 어떻게 해놓은 거야? 이거 서술책에 너 왜 지은 거야? 서술책에 통일시켜 놓은 거야. 알고 있죠? 어.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제부터 고민할 게 없어요. 이거 그냥 진짜 들고 이제 외울 거야. 경조는 1기부터 외울 거예요. 하셨어요? 이해는 무슨 연기도 다 했잖아. 그쵸?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해 또 시켜줘요. 인사하고 달라요. 여긴 세부 내용까지 강의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1기 때는, 연기 때는 우리가 이해 위주로 했다. 처음 보는 거니까 했다면, 1기다라고 한다면, 이해도 하고, 내가 이거 연기 안 듣고 온 사람들까지 감안해서 강의할 거예요. 자, 내가 인사는 단호하게 말했죠. 1기,
빠꾸 시켰잖아. 연기 안 듣고 일기 오셨다. 빠꾸 시켰지, 다. 연기로 가시라고. 빠꾸 시켰는데 경조 같은 경우에 빠꾸 안 시켰어요. 일단 일기로 들어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연기 안 듣고 온 사람들까지 감안해서 강의할 겁니다. 이거는. 아셨죠? 그래서 일기는 이해도 하지만 뭐도 들어간다? 암기도 들어가서 2기 때부터 바로 뭐 할 수 있게 2기 때 바로바로 문제 적용해가지고 선택 과목이 발목 잡지 않게 할 겁니다. 후반으로 가서. 아셨어요? 절대로 후반으로 가서 선택 과목이 발목 잡아서는 안 됩니다. 아셨어요? 못하는 과목들이 지금 있죠? 다 잘하진 않을 텐데, 그죠? 못하는 과목들이 분명 있을 건데, 그 못하는 과목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라도 땡겨서 끝내놔야 돼요. 그래서 뭐 이게 완전히 끝나진 않지. 계속 봐야 안 잊어먹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해는 다 돼 있고, 나 그냥 반복적으로 보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 게 경조라고 봅니다. 아셨죠? 그래서 경조는 이번 일기의 목적 자체를 이렇게 잡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뭐 이해하고 밑줄 치고 책 정리했어요. 제발 그렇게까지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셨죠? 응. 자, 됐고요. 서브노트 선택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난 줄여서 보고 싶어? 그냥 저렇게 서술책에 정해진 대로 그냥 바로바로 보고 외우고 싶어. 하신다면 서브노트로 갈아타세요. 되셨죠? 자, 그다음 50점짜리 기출문제 푸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답안지 작성서 제출하는 방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저랑 경주에서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 부분 읽어서 그대로 준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 됐어요. 자, 그래가지고 저희 요 카페에서 질문 받고 있죠? 요거 다 말씀드렸고, 답안 면담 이거 신청을 곧 받을 거거든요. 경조도 답안 면담 신청하셔서 줌으로 할 겁니다. 아셨죠? 직접 뭐 만나서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시고, 이제 얼추 여기까지 왔습니다. 1기까지. 그럼 이제 2기 때 가서 뭐 하는 거야? 사례 강의죠? 그죠? 그래서 실전 연습 문제지. 문제를 제가 다 만들어가지고, 모범 답안 양식으로 실어 놓은 거예요. 이유는 알 거야. 여러분이 늘 느끼겠지만, 모범 답안이다라고 하는 건 어때요? 되게 잘 읽어지지 않아요? 빨리 보고? 아닌가? 그냥 뭐라 해야 될까? 기본서나 수험서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냥 평면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다 이 정도 강도로 봐야 될 것 같잖아. 근데 모범 답안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를 중심으로? 문제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강하게, 여기는 약하게, 여기는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보기 때문에 희한하게 이게 되게 잘 헤어져. 응? 그래서 이거를 이용하고 있고요. 나중 가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두 권으로 많이 갑니다. 우리 서브노트, 인사든 경조든 서브노트랑 플러스 연습 문제집. 이 두 개로 보통 마지막까지 가다가 3기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음. 근데 연습 문제집만 보는 건 당연히 제가 반대하는 일이에요. 이것만 보면 안 돼. 왜? 그럼 내가 문제를 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상한 문제까지 다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건 비효율적인 거잖아요.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데.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최소한 연습 문제집에 있는 건 다 외운다. 최소한이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수험서 통해 가지고 연습 문제집에 없는 부분들을 커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수험서의 목차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돼. 응? 조직 문화 변화 방법. 거기 내가 목차 외우고 와라 그랬어. 근데 작년 50점에. 그쵸? 뭐야, 문화 통제 문제 내면서 그 문화 통제를 뭐 실시하기만 박을린가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어? 다 커버하기 위해선 전체 목차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2기, 3기 때 모의고사 모범 답안 있죠? 모의고사 문제들 그 모범 답안까지 정리하고 가면 되고요. 마지막에 이제 3기 끝나고 나서 특강차로 하나를 해요. 그 특강차로 하나 하는 것도 들으셔야 되고 자료가 하나 나갈 거야. 그 자료는 뭐 작년에 들어본 사람은 알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가 표로도 다 만들어서 줘. 내가 한 거, 다른 타강사가 한 거, 타강사가 한 거. 됐어? 난 했어, 안 했어. 뭐 난 안 했는데 여기 했고 여기 뭐 안 했어. 여기 뭐야 이 사람 너무 안 했네 그러면 했고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다 정리해서 보세요. 지금 보면 그럼 뭐야 나는 안 했는데 여기 했잖아. 그쵸? 이런 거 내가 다 해줘. 그래서 특히 이런 거는 초록색으로 표시해주고 이 사람만 한 게 있다. 뭐 예를 들어서 둘 다 안 했는데 이 사람만 한 게 있다. 그럼 이거는 내가 또 알아서 색깔 표시를 다르게 해줘. 그래서 내가 작년에도 그랬지. 이거랑
그 다음에 모범 답안, 2, 3기 모범 답안하고 마지막에 나간 요 자료에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해 준 것만 보고 가라. 다 걸렸어. 응. 하나도 안 어려웠던 거야. 작년은. 그러니까 제가 미리 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찍어달란 말 하지 마. 아셨죠? 찍어주세요. 그리고 앞에 서사 깔지 마세요. 제가 직장인이라서요. 제가 동차생이라서요. 1차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어서요. 서사 깔지 마. 나 NTJ. 내 성격 NTJ. 서사 안 들어와. 공감도 안 돼. 어? 아니 그럼 공부량을 소화를 못하는데 왜 동차를 했지? 이렇게 생각해 나는. 그러니까는 하지 마요 그런 거. 저는 안 알려줍니다. 아셨죠? 나한테 공감받으려 하지 마. 내가 공감해줄 의무는 없어. 그죠? 난 열심히 강의하면 돼. 내가 공감해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와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저는 안 받아줍니다. 난 달라. 기범쌤, 신정훈쌤, 윤성쌤 이렇게 다정한 선생님들하고 달라. 아셨죠? 그들과 같아지라고 나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개성 존중 해주십시오. 아셨죠? 자, 그래서 진도는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래서 종강날은 이렇게 끝납니다. 됐죠? 다행이에요. 제 생일 전날에 끝나서. 나도 남편하고 밥 좀 먹자.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계획표 하나 나갔죠? 자, GS일기 공부계획표다라고 해서 이제 나갔는데, 자, 우리 경조 선택자들. 제가 어제 플래너를 올렸어야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나태해가지고, 콧바람을 좀 쐬느라, 어제 못 올렸는데, 자, 우리 경조 선택자들은 지금 요렇게 수업이 없는 날들이 중간에 있어서 휴일이 총 3일입니다. 너무 휴일이 많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여기다 뭐까지? 인사관리 1회독까지 합니다. 됐어요? 인사관리 1회독 합니다. 내가 인사관리를 마치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마치면서 느낀 건데 1기 첫 개강날 1회차 강의 있죠? 그래서 우리가 2회차 강의에 모의고사를 봤었죠. 50점짜리. 근데 본인들도 아마 기억나죠? 초반에 모의고사들이 되게 어려웠을 거야. 그쵸? 근데 뒤로 갈수록 이때는 다 같이 헤맸다 그랬죠. 근데 이제 뒤로 갈수록 우리가 10회차 강의가 끝나고 뒤로 갈수록 어떤 느낌이냐면 답안지들이 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막판에 지금 좀 감 잡은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 막판에 감 잡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서 나 감 잡았는데 조금 더 갈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상태들이기 때문에 밀어붙입니다. 한 번 더. 인사 1회독 들어가도록 합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경조 선택자들 중에서는 제가 인사 모의고사도 볼 거예요. 경조 모의고사도 보지만 매일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쉬는 날에. 됐어? 응. 화요일마다. 뭐 당장 내일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에요. 다음 주 화요일 인사 모의고사 여기도 인사 모의고사 있습니다. 알았어요? 진도표상에 반영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시험범위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자, 여기는 제가 시간을 공지 드릴 거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꼭 나오셔서 답안지 작성 안 하셔도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공부하시는 곳에서 시간에 맞춰가지고 모의고사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인사를 안 들었는데요. 그럼 안 내면 되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심플. 모든 건 다 심플해. 아셨죠? 그렇게 가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진도 2분의 1, 진도 2분의 1 이렇게 쪼개서 갈 거기 때문에 방학 기간에 인사 경조를 1회동하는 거야.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언제 그 GS 그 2기 기간입니까? 종강하고 그쵸? 요주 그다음 그 다음 주야. 응? 그래서 이 2주 동안은 그럼 뭐 해야 돼? 2주 좀 절반 넘게 남았네. 이땐 뭐 해야 돼? 노동행쟁. 오케이? 노동행쟁을 한 바퀴씩 돌리고 가서 2기 1회차 모의고사에서 무조건 다 상위권 들어갑니다. 아셨어요? 경조 선택자가 왜 상위권에 못 들어가? 아셨죠? 할 수 있어. 내 학생인데 왜 못해? 아셨어요? 상위권 간다. 그래서 1회차 모의고사에 나 상위 20% 안에 들어가겠다. 꽤 빡셉니다. 지금 노동하고 행정 뭐 인원 수강생 수의 20%면 꽤 빡센 등수이긴 해요. 그래서 부담되는데요 선생님. 오케이 그럼 30%까지는 내가 봐줄게. 어쨌든 절반 이상은 해야 돼. 중간 이상은 하자. 아셨죠? 그렇게 해서 그걸 시작점으로 해서 점점 올려오기. 아셨죠? 아셨죠? 올려오면 내가 뭐 누가 알아요? 소정의 선물이라도 줄지? 근데 여러분 올려오십시오. 여기까지예요.
플랜을 잘 짜서 지금 남은 기간 요 한 2주하고 조금 넘는 이 기간 동안 인사 경조가 발목 잡지 않도록 끝까지 한번 돌려봅시다. 아셨죠? 끝이야, 나의 잔소리는. 자, 이제 갑시다. 워크북이나 모범 답안 나가는 양식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인사와. 자, 그럼 이제 책 봅시다. 자, 설명 많이 해줄 거고, 아, 선생님 저 판사하기 싫어요. 그러면 판사 안 하면 되지. 심플하다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지. 뭐 걱정이야. 그죠? 안 하면 되는 거고, 연기 때 썼던 필기 노트가 있다. 연기 때 다 작성해 놓은 필기 노트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필기 노트를 펼쳐놓고 여기다가 가필하는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가필이다라고 하면 거기다 직접 기입하셔도 되고, 패드이신 분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포스트잇 같은 거 있잖아요. 포스트잇 같은 거 좀 큰 거에다가 그림이 이렇게 바뀌었네. 아니면 여기는 큰 그림이 이렇게 가는 거였네. 라고 하는 것들만 정리해서 해당 페이지에 붙여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가필하는 거를 권해드려요. 근데 저는 그냥 필기 안 할래요 하시면은 책 보면서 따라오시면 돼요. 책에 있는 내용 거의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요. 아셨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경조는 책 정리하는 방법 다 뭐 별거 없어요. 경조의 책 정리는 인사관리 책 정리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깁니다. 왜? 여기는 교수님들이 전부 다 이유를 알려줍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기술, 설명, 뭐 해야 돼? 경영학은, 예측, 통제적. 그쵸? 그래서 이 경조다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라는 거를 연구하고 설명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대놓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인사관리 책정리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누워서 떡 먹긴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책정리 이거 어떻게 막 이거나 답안지에 쓸 문장과 안 쓸 문장 이런 문제가 전혀 안 생겨요. 경조는. 근데 인사관리는 그 문제가 심각했죠. 어디에 위줄 쳐서 반복적으로 봐가지고 답안지에 어떤 문자로 옮겨야 되는지 자체를 몰랐잖아. 엄청나게 혼났고 그래서 책 정리까지 이게 따로 보강 잡아서 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인사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지만 경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정리하고 암기하면 되고요. 하루에 나가는 페이지 요만큼밖에 안 될걸? 난 왜요? 요만큼인데? 그죠? 그래서 밑줄 한번 쫙 치고 아 읽었다 한 번 읽었다 인사 봐야지. 안 돼. 응? 몇 회 독해야 외워요?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몇 회 독해야 외워? 몰라? 제가 인사관리 강의할 때 내가 기억나나? 그 홀딩 컴퍼니 아 뭐지? 그래서 제가 왜 유학파인 척하죠? 그랬잖아. 그죠? 아, 홀딩 컴퍼니 그거 한국말로 뭐라 하더라? 막 이렇게 제가 갑자기 단어를 까먹었잖아요. 근데 수업이 딱 끝나고 났는데 되게 희한하다. 갑자기 경영학개론 책이 눈앞에 보이는 거야. 제가 천재 아니라 했죠. 저 완전 노력파거든요. 이게 막 보이는데 갑자기 이쪽에서 그 막 카르텔이랑 막 이런 거 있어.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여기에 지주회사 홀딩 컴퍼니 그 글씨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아 진짜 많이 보니까 그림처럼 보인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 천재 아니에요. 저 되게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전 진짜 노력파예요. 저 엄청 노력파고 친구들도 그거를 되게 잘 알아요. 너 같은 노력파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정도에 그건 인정한다. 왜냐면 내 친구들은 정말 천재가 많아. 왜냐면 나는 천재를 너무 동경해서 천재 같은 애들 보면 야, 너 나랑 친구하자 막 이러거든요. 너 왜 이렇게 천재야? 너 핵멋있다. 막 이러면서 그죠? 핵멋있다는데 벌써 눈이 이렇게 돼. 야, 너 좀 멋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해가지고 제 친구들은 정말 애들이 천재가 많아요. 내가 걔네를 동경해서. 근데 그 친구들에 비하면 진짜 평범 중에 평범인데 이 현상을 내가 느꼈을 때 아, 역시 많이 봐야 된다. 많이 보면 그림처럼 보인다. 그 경지까지 가려면 몇 번을 읽어야 될까? 그럼 뭐 셀 수 없이 봐야겠죠? 뭐 몰라. 그냥 정해줄까? 그 정해줄까? 복습할 때 몇 번 봐? 그냥 말해줘요, 선생님. 이런 느낌일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봐야 되고 그래서 복습을 할 때 이 경지까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일기에 많이 봐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진짜 요만큼 나가. 요만큼. 이걸 못 외워? 안 돼요. 외울 수 있어. 목차, 하위 목차까지 다 외울걸? 응? 그러니까는 하루 진도량이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기 때문에 왜냐 페이지가 뭐 이거야. 그럼 이게 지금 총 370페이지인가 되는데 지금 10번 하죠 우리가. 10번 하죠. 그럼 하루에 몇 페이지 나는 거야? 37페이지야. 어? 그러면은 37을 다시 2로 나눠봐. 몇 장이야? 18장? 나 지금 잘못 계산했나? 18장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거 외울 수 있다니까? 계속 보면.
그래서 복습할 때 책을 꼼꼼하게 보는데 책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들지? 얘는 생각을 많이 안 하게 해. 그리고 내가 웬만하면 이유 다 찾아놨어. 그래가지고 생각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정리가 굉장히 빨리 끝날 겁니다. 그리고 정리가 빨리 끝날 거니까 일단 한번 쫙 밑줄 치면서 봐. 1회독을 할 때는 자, 내가 자, 가보면 1회독을 한다라고 할 때는 자, 뭐만 하냐면 수업 시간에 밑줄 쳐주죠. 수업 시간에 밑줄을 쳐줘, 수업 시간에. 근데 이 수업 시간에 밑줄 친 거는 웬만하면 연필로 하세요. 그래서 1회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제목하고, 그 다음 플러스 연필로 밑줄 친 것만 보면서 강의를 다시 복구하는 거야. 됐어요? 연필로 밑줄 친 것만 보면서 강의를 복구를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 연필로 밑줄 친 문장들이 어떻게 보면 뭐가 되겠어요? 아, 선생님이 얘기해준 핵심 문장일 수 있잖아. 근데 사실 핵심 문장도 내가 다 추려놓은 거여가지고 밑줄 쳐질 게 많이 없어요. 그럼 이제 연필로 쳐진 이 문장에서 뭐 하냐면 키워드 찾으세요. 됐어? 그래서 이거는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놔. 그렇죠? 내가 얘기했잖아. 무슨 색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거. 됐죠? 자, 선생님 전 몰라요 하면은 카페 가가지고 형광펜이나 이런 거 좀 보면서 좀 숙지 좀 하고 오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회독이죠? 그럼 2회독이 들어가. 2회독 들어갈 땐 당연히 어떻게 해? 전체를 다 읽는 거야.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없이 이해를 전부 다 완벽하게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3회독 들어가는 거고 3회독 들어갔을 때는 이제 흐름 타면서 목차 이야기를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형광펜 목차 쳤던 방법 기억나죠? 그러면서 목차를 뭐 한다? 이제 어느 정도 연상이다라는 건 암기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도 오늘 조직의 이해에서 조직의 탄생이랑 뭘 봤지? 로마자 목차 먼저 얘기하고 조직의 탄생에 가가지고 조직이 탄생한 이유를 두 개 얘기했지. 노동의 분업하고 거래 비용. 그다음 아라비아 목차 쫙쫙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거래 비용 개념 정의 받고 뭐 받지. 이렇게 목차를 연상하는 거야. 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왜 공부하는 과정에 여러분의 암기를 확인하는 과정이 없나요? 내가 가만 보면 책을 정리하고 책 읽고 끝나던데 암기 확인하는 과정이 없더라고요. 암기를 확인하는 과정은 늘 있어야 돼요. 응? 암기를 확인한다? 그럼 뭐 해요? 저는 공부 다 하잖아요. 그날 진도 뭐뭐뭐 해야지 해가지고 다 하면 책상을 싹 치우고 책을 다 치워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두고 종이를 한 장 딱 위에 둬요. 그래서 그날 내가 배운 거를 그림으로 그려서 정리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판례 같은 경우에는 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사실관계가 뭐 이렇게 됐지. 갑하고 뭐라고 이 새끼가 얘를 폭행해서 그래서 다 해. 그치?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쟁점이 뭐였냐면 빨간색으로 체크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하면서 어쨌든 단어 하나는 써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했지.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첫 번째 판례야. 내가 오늘 공부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판례 놓고 두 번째 뭐 봐야 되지? 아 맞아. 하면서 하는 거야. 판례 정리는 보통 이렇게 연상해서 정리를 해놓는 편이고 그 다음에 뭐 요건 같은 거다라고 한다면 노동법 같은 거나 뭐 행정쟁송이나 요건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외워야 돼. 그래서 일단 놓고 판례 문구든 뭐든지 간에 요건과 관련한 것들은 일단 단어 위주로 따다다닥 쓰고 하나 기억 안 나네? 그럼 다시 책 꺼내서 열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다른 색깔 펜으로 내가 꼭 체크를 해놔. 이거 까먹었네. 와타시와 빠가데스 막 이러면서 진짜로 완전히 빠가데스네 막 이러면서 딱 체크를 해놓으면 어느 순간 이게 뭐 하냐면 임팩트 있게 남는 거거든요. 근데 나 여러분한테 되게 궁금한 게 그 공부 과정에 무슨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암기를 확인을 안 하던데 잘. 공부 프로세스에 암기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 암기를 벌써 하나요? 뭐 인사나 경조가 암기인가요? 경영학이 무슨 암기예요? 우린 수험이야. 수험 공부는 암기야. 아셨어요? 암기하기 싫으면 빨리 여기서 떠나야 돼요. 암기를 하기 싫으시면 하기를 밟으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저는 암기하기 싫어요. 그럼 이거 하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그걸 좀 기억하셔서 이 과정을 넣으세요. 지금 시간도 많잖아. 그쵸? 시간 많아. 하루 진도량 적고. 인사관리도 해야겠지. 응? 인사관리는 해야겠지. 특히 인사관리는 이런 그림 그리는 거 추천합니다. 알았어요? 왜? 연기는 전체의 그 흐름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인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오늘 직무 분석 한번 해볼까? 그래서 직무 분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직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류해서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작성하는 과정이네. 그래서 얘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지? 일단 정보 수집부터 해야 되고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뭐 해야 돼? 분류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 만들어야지. 그럼 수집기법들은 관절 진짜 중요해가지고 그쵸? 두 문자 다 써놓고 관찰법은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걸려놓는 거야. 가지치기만 해놔. 왜? 개념 쓰고 효과 쓰고 여기에 대한 체계 정리거든요. 여기선 개념이랑 효과 써야지.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되냐면 가지치기만 해놓는 거야. 그 밑에 다 쓰고 있지 알고. 가지치기 해놓고 가지치기 해놓고 가지치기 해놓고 여긴 개념 효과 써야 돼. 관찰법 개념은 뭐고? 그쵸? 직무수행자를 직접 관찰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었고 얘가 이런 장점인데 이런 문제가 있지. 그래서 면접 보러 갔지. 쫙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일정 기준으로 분류 분석하는 게 있었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죠? 그럼 뭐 기능적 직무 분석 기법, 직위 분석 질문 지법, 그다음에 관리직위 질문 질문 지법 해놓고 그다음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여기도 가지를 몇 개 만들어야 돼 여기는. 우리 목차 어떻게 잡아줬어? 개념, 예측 방법, 효과야. 그럼 가지 3개 잡아놔야지. 이 밑엔 이거 3개 써야지. 그래서 얘는 개념이 이거고 얘 예측 방법 보면은 얘는 작업자의 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을 해가지고 모든 직무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3가지 기능으로 분류했는데 그 3가지 기능이 뭐뭐뭐였지. 지금 뭐 한 거야? 1번 개념, 2번 뭐 방법. 됐어요?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얘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지금 무슨 효과가 있냐면 자 뭐야 서술 체계를 좀 암기하세요. 쓰고 싶은 말 쓰지 말라 그랬잖아 답안지에. 써야 될 것만 딱딱 써야 되니까 서술 체계 암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이 나뭇가지를 어떻게 몇 개로 만드느냐가 서술책인 거잖아. 그죠? 이거 다 잡아줬는데 왜 이거를 활용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두 번째, 이거, 또 이거 다 뭐야? 목차암기야. 내가 목차암기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 우리가 여기서 우리 기능적 직무분석 기법, 뭐뭐뭐 정리했어요? 이제 여러분도 생각하게 되잖아. 우리가 뭐뭐뭐 정리했지? 하이목차 뭐뭐뭐였지? 그쵸?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거를 특히 인사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 바퀴 돌리시면서 모의고사 준비하면서 책을 읽는 건 빨리 읽을 거야. 왜냐면 이번 이미 몇 번을 본 책이라서 최근에. 그래서 빨리 보기 때문에 한 챕터 끝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나 이거 모르겠다. 직무기술서 같은 경우에도 2개로 나눠봤잖아. 개념, 내용. 근데 내용을 내가 3개 이상 모르겠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른 색깔 펜으로 체크하고 넘어간 다음에 딱 직무 분석 완성해 놓은 뒤에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 있죠? 걔네를 다시 책 찾아보면서 메꾸는 거야. 이게 마지막 과정이어야 돼요. 어? 읽고 나서 왜 암기하는 과정이 없는가? 그러면서 선생님 암기 못하겠어요. 못하는 게 어딨어? 사람은 못하는 게 없어. 응?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경조 선택자들 난 진짜 경조 선택을 한 이유를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조를 선택한 이유는 뭐 때문에? 인사와의 시너지 때문일 거야. 그죠? 그런데 인사랑 시너지 나게 공부하는 꼴을 못 봤어. 응? 그래서 이번에 2개 동시에 돌리면서 뭔가 그 접점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응? 그래서 이미 인사관리 강의할 때 경조 선택자들 이러면서 내가 얘기하잖아. 이거 무슨 이론이에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접점을 확실하게 2개를 동시에 돌리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끝이에요. 자, 봅시다. 갑시다. 3페이지고요. 한 번만 확인할게요. 연기 안 듣고 온 사람들. 손. 연기 안 듣고 온 사람들. 오케이. 경조 처음? 경조 처음인 사람. 완전 처음. 완전 처음. 오케이. 갑시다. 자, 조직의 이해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갈 건데요. 저희 이제 경영조직이다라고 하는 여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경영조직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자, 조직에 대한 이론들의 총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영조직론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조직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해보자라는 시도에서 첫 챕터는 바로 조직의 이해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조직의 이해 쪽과 관련해서 우리 좀 몇 가지 내용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워낙 가벼운 내용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훑기만 해보겠습니다. 자, 조직의 이해다라고 해서 경영 조직론이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건 대체 뭐냐? 이 조직의 개념 정의를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조직의 공동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공동 목표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여 2인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회적 구성체다. 사회적 구성체. 이걸 저희가 조직이다라고 일반적 개념 정의로 삼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아니 혼자 해도 되는데 왜 꼭 2명 이상이서 같이 하냐? 아, 나는 인간하고 부대끼기 싫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건 대체 왜 생기는 거야? 조직 자체가 탄생하게 되는 이유, 뭐 생성 동기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뭐가 있느냐면 자, 여러 명이 함께 한 조직에서 일을 하면 분업이다라는 걸 할 수 있게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분업이 가져다 주는 분업의 효용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보통 2명 이상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하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분업이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효용을 대체 가져다 주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이걸 못 놓아서 조직이라는 것까지 만드는 걸까? 자, 일단 분업이다라는 걸 하게 되면 하나의 직무를 여러 사람들이 과업 단위로 쪼개서 나누어 실행하는 거죠. 그쵸? 직무, 과업, 개념적인 구분 다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면 한 작업자가 하나의 과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니까 무엇이 올라가게 된다? 숙련도다라고 하는 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늘 얘기하죠. 정해진 시간 동안 물건을 만드는데 일반인보다 훨씬 더 많이 만들어. 그러면 적은 시간은 대비 많은 물건을 생산하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뭐가 늘어나죠? 효율성이다, 능률이다 라고 하는 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됐어요? 또 이 숙련도다라고 하는 게 올라가는 거는 결국 이 전문성, 기술의 전문성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도 전문성이다라고 하는 단어 함께 정리를 좀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분업의 효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효용이다라고 해서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반드시 분업은 필요해. 근데 이렇게 분업을 실시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각각의 과업이 개별적 독립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업들 자체를 뭐 해야 돼요? 다시 연결을 하여서 최종 산출물로 만들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곰돌이 인형을 하나 만드는데 이 사람은 팔만 만들고 이 사람은 다리만 만들고 이 사람은 몸통만 만들고 이 사람은 머리만 만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분업인 거잖아.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 이렇게 각각 개별적 독립적으로 수행된 과업을 연결시켜야 돼. 이거를 연결을 시켜야 곰돌이 인형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끼리 서로 업무 조정도 하고 너 몇 월 며칠까지 나한테 넘기라느니. 그렇죠? 이런 업무 조정도 해야 되고 또 이들 각각의 업무 자체가 그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상부 계층에서 뭐도 내려줘야 돼. 지휘 명령도 내려줘야 하는 거고. 됐어요? 그래서 이 각각의 분업의 결과 수행된 과업들을 연결하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뭐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분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분업된 과업 자체를 뭐 하기 위해서 연결, 통제 할 필요도 같이 생겨버린다. 그래서 얘네를 연결시키고 통제하려면 누가 들어와야 돼? 상위 계층. 그러니까 뭐가 생겨? 조직 생기는 거야. 됐죠? 알고 있잖아, 지금. 조직구조 설계 수평적 분화, 수익적 분화 들어가서 알잖아. 자, 그다음 두 번째. 조직이 탄생하게 된 동기를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학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윌리엄슨입니다. 됐어요? 윌리엄슨이다라고 하는 학자는 거래 비용 이론이다라는 걸 통해서 거래 비용 이론이라는 걸 통해서 윌리엄슨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게 되게 웃긴 게, 자, 시장 안에서, 자, 개념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시장 안에서 다른 외부 시장 주체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외부의 시장 주체. 외부 시장 주체는 말이 멋있어서 그러지. 누구야? 남. 나랑 남이네. 남이라고. 이런 외부 시장 주체와 거래를 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게요? 얘는 나를 속여먹고 등쳐먹을 생각밖에 안 해. 응? 그러다 보니까 얘가 나한테 자, 얘가 나를 속이고 등쳐먹는다고 했죠? 그래서 나는 또 내 입장에서 호구 잡히기가 싫으니까 얘가 나를 속이는 건지 등쳐먹는 건지 아닌지 확인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 추가적으로 시장 조사도 많이 하게 되고 얘를 감시하기 위한 어떤 장치도 막 추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뭐 만들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자, 거래를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혹시라도 날 등쳐먹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 때문에 뭐 하는 거다? 상대방과 시비하고 상대방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수반돼.
그럼 이 비용이 이제 뭐가 되는 거냐? 이 비용이 수반대. 그러니까 이 제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가격에 뭐가 붙는 거예요?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서로 속이지 않고 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래를 하면 어떻게 돼? 쿨거래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앞에 있는 저 상대방이 자꾸 나를 속이고 어떻게든 몇 푼 더 나한테 등쳐먹으려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시비하고 서로 막 토론하고 그죠? 얘기하고 또 뭐해 뭐 가격 서로 깎으려고 막 흥정하고 그죠? 게다가 감시하고 아니면 또 다른 제품도 알아보고 시장 조사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거래 비용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응?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왜 생겨? 남하고 거래해서 그래. 가족이었으면 과연 그랬을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윌리엄슨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는 거래 비용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조직화를 해야 된다. 무슨 말? 한 식구 돼야 된다. 그래서 외부 이 시장 주체로부터 살려는 그 물건 있죠? 그거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든가 아니면 이 외부 시장 주체를 내 사람으로 만들든가 내부화 시킨다고 해 그걸. 됐어? 응? 그럼 이렇게 조직화다, 내부화다라는 걸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조직화, 내부화를 하게 되면 이제 나의 관리 범위 안에 들어오면서 그쵸? 내 관리 범위 안에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서 더 이상 거래 비용이라는 건 발생하지 않는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내부화를 하다 보면 점점점 규모가 커지고 그럼 이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뭐 해야 돼? 통제의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고 그럼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규정 규칙도 만들어주고 계층도 만들고 조직이 탄생한다는 거지. 됐어요?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옆방에 마이크 소리 좀 연락 좀 주세요. 우리가 그 뭐죠? 제로섬 게임을 할 수 없죠. 그죠? 불필요한 경쟁으로 내가 이걸 이겨보겠다고 그죠? 하면 저기도 피해올 거 아니야. 그죠? 내가 또 이것도 안 지거든. 그죠? 나 지금 되게 차분히 조용히 하고 있는데 연락 좀 해주세요. 아, 왜 하필 강의실 또 이렇게 붙여서 배정을 해주는 거야? 저의 이런 불평도 같이 전달해 주세요. 자, 자,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럼 얘는 완벽하냐? 아니요. 얘는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많이 비판받는 게 뭐냐면요. 야, 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래 비용이 완전하게 제거되지가 않아. 거래 비용이라는 거는 완벽하게 제거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야, 너 조직 안에서도 거래 비용 생긴다? 이런 얘기 합니다. 무슨 말? 내 동생이 나를 등쳐먹더라고. 됐어? 그래서 조직 내부에서조차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는 거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거래 비용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해. 왜? 외부 시장 주체는 너무 많거든. 그 사람들 다 네 식구 만들 거야? 불가능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렇게 모두 다 내부화를 시키게 되면 조직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비대화 되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조직이 비대화되면 나중에는 조직에게 경직성을 야기시켜서 환경 변화의 유연성을 떨어뜨립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 비용 이론까지 봤어요. 그럼 정리됐네. 조직이 탄생하는 동기는 뭐랑 뭐가 있다? 분업의 효용성 때문에. 나눠 맡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나눠 맡아서 작업한 그 작업의 결과 자체를 다시 연결하고 통제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야. 다음 두 번째는 거래 비용이다라고 하는 게 시장에서 자꾸 발생하는데 거래 비용을 줄이려면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내부화를 시켜야 돼. 그러면 결국 이 수많은 주체들이 내 안에 관리 범위로 들어왔기에 이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다음 조정하고 협력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해서 조직이 탄생했다라고 하면 이제 조직의 개념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앞에서 봤죠? 그럼 이렇게 탄생한 조직은 어떠한 유형들이 있을까라고 해서 자, 이 조직의 유형이라는 거 정리 한번 해보고 가죠. 이제 1기 때 아니면 이 부분은 정리를 잘 안 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조직의 유형이다라고 하는 거는 자, 유형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정리하라 그랬죠? 유형 나오면 반드시 뭐 기억해야 된다? 분류 기준이요. 왜? 이 분류 기준의 고저에 따라서 유형이 나뉘는 거기 때문에 각 유형의 개념 정의를 쉽게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게 돼. 그래서 분류 기준만은 꼭 알아야 된다. 유형 정리를 할 때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에치온이다라는 학자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조직 유형을 분류했죠? 자, 방가로 1번 분류 기준부터 가면 조직이 구성원들에게 행사하는 권력이다라고 해서 조직의 권력과 그 다음에 이 조직이 행사한 권력에 이 조직 구성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몰입. 이 두 가지를 분류 기준으로 삼아서 총 9가지 유형의 조직 구조 유형을 분류를 했습니다.
됐죠? 9가지 유형이에요. 근데 이 9가지 유형 중에서 기본 타입은 3가지다라고 얘기를 하죠? 3가지 기본 유형을 도출을 해냅니다. 자, 그러면 이 9가지 형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권력이다라고 해서 조직이 구성원에게 발휘하는 권력의 유형으로는 자, 강제적 권력. 아니, 그 두 번째는 보상적 권력, 세 번째로는 규범적 권력이라는 게 있죠. 자, 강제적 권력, 보상적 권력은 뭐예요? 너 내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불이익 준다, 라고 하는 압박을 통해서 내 권력을 수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상적 권력은요? 너 내 말 들으면 경제적 보상 확실하게 해줄게. 라는 형태로 상대방에게 권력 복종을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세 번째, 규범적 권력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규범적 권력은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이 규범 자체의 동의. 그죠? 이걸 이용해서 그 개인에게 네가 합의한 규범이잖아. 너도 여기 동의했잖아. 너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 되면 이거 따라야지. 라고 해서 권력 자체의 수용에 대해 압박을 넣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구성원들은 어떻게 몰입하느냐, 즉 어떻게 복종하느냐. 대체 어떻게 복종을 하느냐, 각 권력에. 자, 일단 첫 번째, 소외적 몰입이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따대기 싫어서 따른다요. 자, 두 번째로는 계산적 몰입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가 되느냐? 얘는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교환 관계상 보니 이걸 따라주면 내가 얻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기브 앤 테이크가 딱 균형이 맞아. 그러니까 반응하는 경우, 그러니까 따라주는 경우가 바로 계산적 몰입이에요. 다음 세 번째로는 도덕적 몰입이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건 뭐겠어요? 도덕적 의무감에서부터 이 권력에 복종하는 반응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9가지의 조직 유형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기본 타입은 3가지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강압적 조직, 강압적 조직. 그다음 가운데 나와 있는 영리 조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근로자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그 노동력에 대한 임금을 제공함으로써 양자 균형이 맞기 때문에 조직이 탄생하잖아. 자, 그다음 마지막 여기는 이제 규범적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규범적 조직이요. 됐죠? 이렇게 해서 3가지가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에치온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블로우라는 학자와 블로우, 그 다음에 스캇이라는 학자의 조직구조 유형 구분입니다. 자, 얘는 분류 기준이 뭐였었죠? 얘는 조직 산출물의 수혜자가 누구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조직구조의 유형을 총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결사단체이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자, 결사단체에서의 산출물 수혜자는 누가 되죠? 이 조직을 구성한 그 조직 구성원들이 이 결사단체가 만들어 놓은 산출물의 수혜자가 돼요. 조직 구성원이 수혜자인 경우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영리조직이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영리조직은 누가 산출물의 수혜자가 되죠? 소유주요. 자, 세 번째 누가 있어? 이번엔 봉사조직이다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봉사조직은 누가 산출물의 수혜자가 되죠? 이 조직을 이용하는 이용 고객이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로 논의가 되는 게 이제 공익조직이고 공익조직은 산출물의 수혜자가 누가 됐었죠? 일반 국민 모두요. 됐어요? 대중 일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4개도 산출물 수혜자가 누군지를 기준으로 해서 유형을 구분시켜 놓은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누가 됩니까? 카츠라는 학자와 칸이라는 학자입니다. 카츠와 칸의 분류다라고 한다면 얘는 분류 기준 뭐가 됐어요? 얘는 자 사회적 목적이 뭐냐 이 조직에 사회적 목적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이 조직이 하는 기능이 뭔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조직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눕니다. 자, 첫 번째 경제적 조직 나와 있는데요. 경제적 조직은 뭐가 사회적 목적이자 기능인 조직일까? 얘는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뭐 하는 거? 생산하는 게 사회적으로 얘가 수행하는 기능이자 목적이야. 자, 두 번째로는 관리적 아니면 정치적 조직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얘는 사회적으로 어떤 목적이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인가요? 얘는 권력 자체를 창출하고 분배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입니다. 자, 세 번째 간다라고 하면 유지 기능적 조직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유지 기능적 조직은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얘는 사회 자체를 뭐한다? 통합시키고 됐어요? 사회 규범적 통합이라고 하나? 규범적 통합 이렇게 합시다. 사회의 규범적 통합 자체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조직들이다라고 얘기하고 대표적인 게 뭐 거기 예시처럼 학교나 교회 이런 거예요. 됐죠? 다음 네 번째로는 뭐가 있느냐면 적응적 조직이다라고 해서 적응적 조직. 얘네는 뭐가 기능이자 목적일까? 얘는 지식 창출이요. 적응이잖아요. 적응의 개념이 뭐야? 인사 때 계속 얘기했죠. 적응의 개념이 뭐야? 적응 개념 뭐라 그랬어?
환경 변화가 있으면 따라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양자가 적합해지는 걸 말하는 거지. 적응이란 단어가 경영학 책에 써 있는데 상식적으로 적응 개념을 알고 있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 서브노트에 펜 쓰지 마세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색펜 쓰지 마. 볼펜 쓰지 마세요. 개 후회해. 내가 진짜 얘기할게요. 왠지 아세요? 이거 나중에 마지막까지 보는 게 이거라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막 빨간색, 파란색으로 막 해놓잖아요. 근데 나중에 공부 쌓이면 알아. 이걸 내가 왜 빨간색으로 해놨지? 내가 왜 그랬지? 뭐 이렇게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게 막판에 1회독을 할 때는 지금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 토요일 날에 노동법이랑 인사관리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씻고 딱 책상에 앉으면 7시야. 그럼 7시부터 뭐 해야 돼? 행정하고 경조를 봐야 돼요. 엄청나. 그럼 지금 이거를 엄청나게 빠르게 1회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빨간색 있고 파란색 있고 이러면 못 넘어가. 시험 하루 전날엔. 이상하게 못 넘어가. 나올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제일 쫄리는 게 그거잖아. 내가 안 보는데 꼭 나올 것 같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1회독을 빠르게 못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색펜을 함부로 들지 말라 하는 거야. 그걸 진짜예요. 나중에 막 고시 공부할 때 보면 선배들도 막 형광펜 겁나 해놨다가 나중에 시험 앞두고 책 바꿔. 그게 너무 거슬려가지고. 그럼 책 바꾸면 망해. 왜? 책 정리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밑줄 치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망해.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웬만하면 여러분 안 하시는 게 좋으세요. 뭐 싫은데? 말하면 아 그냥 하는 거고 심플 모든 건 그렇죠? 나는 얘기해 주는데 싫어 이러면 하지 마세요. 자, 끝 여기에요. 자, 끝이야. 시험이 안 나와. 이거 나오면은 진짜 난리 나겠죠? 그죠? 끝. 그러면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거죠. 이 조직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이 조직에 대한 연구라고 합시다. 이 조직에 대한 연구, 즉 조직 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떻게 발전을 해왔을까? 이렇게 발전을 해오는 과정에서 나온 이론들을 다 묶어서 우리가 경영 조직론으로 연구하는 거니까 그 발전사, 연구의 흐름 자체를 개괄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여기 조직 이론의 발전사고 여기부터가 아주 중요한 본격적 내용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서론만 하고 좀 쉽죠. 자 일단 첫 번째 이 조직 이론이다라고 하는 이 조직 이론의 연구다라고 하는 거는 자 조직 이론의 뭐 개요라고 해볼게요. 자 이 조직 이론이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자 얘는 조직과 관련한 조직과 관련된 조직과 관련된 요인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향 요인들. 이 요인 간의 관계 자체를 체계적으로 연구, 접근하는 걸 저희가 조직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계속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관련된 요인들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분업이다라고 하는 걸 하면 조직한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효율하고 능률이랑 결과가 나왔죠. 원인 변수, 결과 변수. 이런 변수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체계적으로 연구한다는 게 뭐라 그랬지? 기술하고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하는 거라 했잖아요. 기술은 뭐라 그랬어? 객관적 현상 그대로를 드러낸다. 설명은 이유를 설명한다는 뜻이고 예측은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조직에게 유의미한 종속 변수 중심으로 결과를 보는 거고 응? 그다음 마지막에 통제는 뭐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라는 관리 방안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경영학이 하는 일이라고. 인사관리도 똑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답안지에 써야 되는 문장이 이 4개밖에 없다 얘기하는 거야. 나머지 다 필요 없다고. 그쵸? 학문입니다, 얘도. 자,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조직 이론들은 어떻게 분류해 볼 수 있을까?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합니다. 자, 그 기준들을 조금 보여주면 일단 첫 번째, 연구 목적이 뭐였느냐? 그 연구 목적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가능해요. 자, 첫 번째로는 어떤 게 있느냐면, 자, 기술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술적 접근. 두 번째로는 규범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규범적 접근. 기술적 접근이다라고 하면 이 기술은 뭐야?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현상 자체를 뭐 하는 거? 현상 자체를 파악하고 기록하고 설명해주는 이론이야. 그래서 얘는 진짜 전부 다 그냥 그림 그리듯이 조직 안에 있는 종업원들이 쉬는 시간에 이거 하더라. 끝이야. 그래서 경영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솔루션이나 방향을 제시하진 않아요.
자, 근데 두 번째, 규범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라 그랬지? 규범적 접근은 얘는 처방을 내려줘, 경영자한테. 응? 그러니까 너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정보를 완벽하게 탐색해가지고 대안을 만들고 그 중에서 제일 경제적으로 효과가 좋은 걸 골라야만 해. 슈드야, 슈드. 응? 아셨죠? 그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기술적 접근, 규범적 접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엄청 중요한 특성이야. 각 이론에. 특히 어디에서 이거 대조됐어? 의사결정 모양. 기억나죠? 자, 나 두 번째 한번 가보면 두 번째로는 분석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론들 중에서 우리가 미시 이론이라는 게 있어. 미시 조직 이론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거시 조직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미시 조직 이론은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길래 미시적으로 본대? 하나하나 세밀하게 본다는 거잖아요. 무엇을 하나하나 봅니까?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의 행동이요. 그래서 이 구성원이 혼자 있을 때 하는 짓, 얘가 다른 사람하고 상호작용할 때 하는 짓, 아니면 특정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하는 짓.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직 행동론이 되는 거야.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의 행위를 연구한 거거든. 그럼 거시 조직이론은 뭐라 그랬죠? 조직 안에서 조직을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보는 게 아니라 얘는 뭐야? 조직 자체를 그냥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로 봐. 조직 자체를 본다고. 됐어요? 그래서 넌 살아있는 유기체야. 넌 생명체야. 그럼 살아있는 유기체들이 어떤 짓을 해요? 늘 하루하루 살아나가잖아. 그래서 얘도 똑같아요. 자기가 처한 상황, 자기가 처한 환경하에서 어떻게 이 유기체가 생존해 나가느냐. 됐어요? 살아나가느냐. 그래서 어떻게 목적을 달성해 나가느냐. 목적 달성. 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럼 거시적으로 보는 거 맞지? 조직 자체를 그냥 하나의 큰 생물체로 보고 얘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거시조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쪽에서 뭐 봐? 이 조직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직 구조 보고. 그죠? 그 다음 뭐 해? 이 조직 구조를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설계해야 되느냐? 조직 구조 설계 얘기를 하죠. 또 조직 자체가 이 안에서 자 뭐야 생존이다라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는 거시조직 이론 보죠. 그럼 이 상황이 바뀌면 얘도 따라서 바뀌어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변화하느냐? 조직 변화 보죠. 변화와 혁신 보죠. 그래서 이런 거 보는 거야, 얘는. 조직 자체가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를 뭐 논하는 거야, 계속. 아셨어요? 이거 뭔가 한번 듣고 보니까 이제 알겠죠? 뭐 관련된 이론들이 어렴풋이 기억이 나면서. 자, 세 번째로는 자, 이번에는 뭐가 있느냐? 시간적 순서에 따라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시간적 순서. 진짜로 그 발전 순서에 따라서 이론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인데 이 시간적 순서에 따른 이론의 세부적인 유형 분류를 저희가 두 번째부터 로마자 목자로 잡고 하나하나 상세히 한번 보려고요. 됐죠? 그래서 10분 쉬고 여기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벌써 7페이지 했어요. 7페이지. 그래서 자, 10분 쉴게요. 질문 있으면 오세요.